안녕하십니까. 상대편 훔쳐보기의 캔두김 김창우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서설이 될지 아니면은 또 내일 아침에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재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서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캔두 선물 옵션. 자, 오늘이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자, 오늘 주제를 확인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는 그동안 배운 거, 선물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엑기스를만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그동안 공부한 거 리뷰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물 강의가 총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옵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실전 매매 기법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항상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지금 벌써 선물 강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번째 강의. 한 달에 4번 강의가 있고 중간에 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선물이 뭐다.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실전 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살 때도 기본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인생이 아주 편하게 되는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부담 없이 그동안 여러분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선물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오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큰 제목을 오늘 선물 총 정리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주로 될 것인가? 주식과 달리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는 주식에서 없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미결제약정. 이게 지금 주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 없는 보조 지표가 선물 시장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선물을 전체 커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베이시스는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된다.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수요 공급이 기계 매매의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지 마음대로 뭐 매수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다 이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규칙을 결정하는 게 바로 베이시스라는 거고, 미결제약정은 지수와의 상관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알게 된다면 선물의 전부를 다 아는 거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 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주식과 선물의 손익구조 이래가지고 차이점을 얘기했죠. 주식은 단방향 매매다. 주식이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난다. 그러나 선물은 반대로 주식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식은 단방향 매매, 그 다음에 선물은 양방향 매매. 그래서 지수가 밀릴 것 같으면 미리 매도를 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어떤 그림을 갖고 나냐면 우산 속이라 우산이라는
화면을 갖고 나온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우산쪽 이론이라는 거를 제가 이 그래프를 선물 손익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우산쪽 이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주가가 밀리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주가가 밀릴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비가 밖에 많이 나오고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려올 때는 차를 갖고 나오면 안 돼. 저도 오늘 걸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밖에서 뛰어놀 때가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할 때 베팅할 때가 있고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보면은 가장 우수한 책략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뻔짓 몇 대는 맞게 되겠죠. 안 맞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가장 상수의 중에 상수다는 거죠. 어쨌든 비가 올 때는 싸우러 나가면 안 되죠. 근데 반면에 선물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다면은 선물은 주가가 밀릴 것 같으면 미리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장이 상당히 흉흉하죠. 오늘도 장중 널뛰기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월말 이펙트라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식은 단방향 매매, 선물은 양방향 매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주식은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날 수가 있죠.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예외적인 부분 내려갈 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예외적인 부분은 규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비규칙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올라갈 때는 뭐 수익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빠른 종목, 베타가 큰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 지수가 좀 내려갈 때는 베타가 좀 작은 종목을 사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때는 약간의 수익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도 수익 나도 수익 나고 나도 수익 나고 우리 모두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거티브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옵션은 그렇지 않죠.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익은 누군가는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깨졌다는 얘기는 반드시 수익 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고속 게임이 바로 그런 거죠. 그것도 선물은 고속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선물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운 내용이 뭐냐면 가격 승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합주가 지수. 포인트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주가 지수를 다이렉트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죠? 1960포인트인가요? 1960포인트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를 1960포인트는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종합주가 지수의 전체 상장 종목을 다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 종목 1등부터 200 종목 시가총액 200 종목만 대표 종목만 매매한다. 그걸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 선물은 포인트를 매매하는 거다.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데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가치가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가격 승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물에서는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선물 지수가 23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260포인트 가까이 됐죠? 그럼 30포인트가 떴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달 전에 선물을 한 계약을 매매하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0포인트 떴으니까 돈이 얼마죠? 30 곱하기 50만 원, 1,500만 원 이득이죠. 그 당시에 선물 한 계약 매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2달 만에 더블이 난 거죠. 시장에 관계없이. 이게 바로 선물의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 계약 매수 매도 비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지수로 만약 산다 가정했을 경우 260포인트 몇 개를 한 계약을.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순수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환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을 곱했다. 이게 가격 순수. 이 약속이라고 그랬죠, 가격 순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선물 한 계약을 사는데 만약에 이게 종합주가 지수, 현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돈은 1억 3천만 원이 드는데 선물에서는 다 안 들어도 된다.
증거금이 100%가 아니고 증거금이 15%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거금률이 바뀌었죠. 13.5%에서 15%로 바뀌었어요. 이걸 중간에 제가 한번 조정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1억 3천만 원이 다 드는 게 아니고 1억 3천만 원 대신에 증거금 15%, 그래서 1,950만 원만 들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주식으로 1억 3천만 원치 살 분을 선물로 1,950만 원만 돈 드리게 되면 1억 3천만 원을 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효과, 이 가격 증거금 효과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다. 지렛대 효과다. 기억나시죠? 이 그림? 예쁜 아가씨죠? 그 레버리지 효과.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책에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선물의 최대 장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죠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이 레버리지 효과 속에는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뜻이 있죠. 그게 뭐냐? 해지 효과라는 게 있죠. 해지. 여러분이 만약에 1억 3천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여기 베타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 3천만 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밀릴 줄 몰라요. 불안하죠? 그러면은 얼마 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면 1억 3천을 다 팔아버려야 되겠지. 근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억 3천 가지고 해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정도 들였었죠, 돈이? 한 계약 샀는데 지금 1,950만 원 정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만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을 1억 3천만 원 샀으니까 주식은 올라가는 쪽에다만 베트가 하는 거니까. 그 반대 해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물 한 개하고 매도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1억 3천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장이 올려든 내리든 관계없다. 그리고 나서 소나기가 좀 피하고 나면은 포지션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지 효과다.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 속에는 해지 효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선물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뭐냐면, 일일정산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일정산. 현물에는 일일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샀다. 100만 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 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만 원이 오늘 중가가 예를 들은 겁니다. 90만 원이 됐다. 그러면 팔기 전에는 평가손 10만 원이 있지만 그건 평가손이죠. 평가손입니다. 안 팔면은 그냥 뭐 평가손 상관없다. 언젠가는 뜨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선물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뜻으로 본다면 현물에는 상속이 가능하죠. 그죠?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해요. 단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난 종이 조각을 상속해버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주식에서는 평가 손익 개념이 있지만 물론 선물도 평가 손익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과는 조금 다르죠. 그걸 가지고 일일정산이라고 하는데 선물에서 일일정산에 숨어있는 뜻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평가 손익은 실현 손익과 똑같은 거다. 다시 말해서 주식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팔기 싫다. 그럼 갖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선물에서는 평가 손실이 난 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리석다. 왜? 일일정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손실 난 사람 자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익 난 사람 계좌로 올라간다. 이게 일일정산이었습니다. 일일정산 개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거금 보면 일일정산 하면서 이제 증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일정산에서 사실 이런 그림보다 더 중요한 아까 개념은 평가 손익도 실현 손익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손실 보고 평가 손 나고 있으니까 이거 아깝다 안 팔아야지 선물에서 통할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팔지 않아도 주식은 팔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주식은 있지만 선물은 손실 보면은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가 버린다. 빼서 이익 난 사람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일정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냉정할 수도 있죠. 상당히 냉정할 수도 있고 그 냉정하다는 그 이면에는 상당히 깔끔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일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정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일일정산 이 제도가 상당히 깔끔하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정산과 관련해서 증거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개시증거금은 처음에 선물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증거금, 1,5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선물 매매할 때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 격도 못 사죠. 아까 말씀드린 계산했죠.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칠판으로 가죠. 자, 여러분 보통 보면 매매할 때 매매 마인드를 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매 마인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여러분이 투자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장이 막 오르는 장세에서 여러분이 시장에 막 입문을 했다. 처음 한번 처음. 그게 10년이 전이 됐을지, 20년이 전에 된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 시장에 여러분이 입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시장에 입문하는 그 시점에서 장이 상승장에서 여러분이 입문을 하잖아요. 왜? 그럼 상승장에서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자꾸 주가가 뜨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승장에서 여러분이 시장에 입문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매수 마인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뜨니까, 파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죠. 아, 사면은 되는구나. 사면 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심리 안에 마음속에 어떻게 주가가 밀리면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다음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이 주시장에 입문하는 그 과정에서 주가 하락기에 여러분 입문했다. 자고 일어나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요. 이런 주식 하락 시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입문했다. 그런 분들의 마인드는 매도 마인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물 총 정리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옵션이 이제 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이제 가끔 언론에서 보면 옵션에서 대박 났다. 풋옵션에서 대박 났다. 지금 풋옵션이 뭐다. 콜옵션이 뭐다.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보면은 또 공부하면 되니까 옵션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1억이 됐다. 1억을 가지고 11억을 벌었다. 그런 솔솔 많이 나오죠. 사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기사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물론 그런 가능합니다. 옵션이 바로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대박 속에는 숨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행간을 찾아야 됩니다. 행간.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지 마시고요. 대박이 났다는 얘기는 선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대박 났다는 거는 누군가는 쪽박 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장은, 재테크 시장은 수익은 큰데 리스크는 없다. 나는 손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크게 내야 되겠다.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상품 있으면 여러분이 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품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죠. 차익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차익이라든지 차익 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커버가 금방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노린다면은 리스크도 크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는데,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이 마인드 얘기를 왜 했냐? 가끔 보면은 매도 마인드 쪽에서 매도 마인드 쪽에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기사가 가끔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올라가는 데다 베팅하는 상품이 이제 콜옵션이라는 거고 내리는 쪽에다 베팅하는 게 풋옵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풋옵션에서 가끔 대박 터지죠. 왜냐하면 느닷없이 김정일이가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핵 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종합주가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100포인트 위에다가 밀리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 선물을 매도 쳤다. 최근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100포인트 밀리기 전에 선물을 하나 매도 쳤는데 그날 장이 100포인트 밀려버려요. 10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 100포인트면 선물 지수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종합주가 지수가 100포인트가 밀렸다. 그럼 100포인트하고 선물하고 지금 차이가 대체적으로 한 7.6, 7배 정도 됩니다. 나눠보면 8로만 나눠도 한 종합주가 37에 27에 14인가요? 한 15포인트 정도 종합 선물로 한 15포인트 가까이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포인트가 5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하루에 750만 원이 되는 거죠. 1,500만 원 투자해가 750만 원 하루에 50%잖아요. 대박. 이때 만약에 거꾸로 선물이라는 내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옵션을,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하면 대박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요럴 때 급등락이 있을 때,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10배씩 터져버립니다. 10배? 제가 최고 많이 먹어본 게, 먹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최고 많이 수익 내본 게 11배까지 내봤습니다. 11배. 11배 얼마 가지고 11배 냈나?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수가 내리는 쪽에서 가끔 대박이 터집니다. 왜?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서는 너도 나도 따라볼수 올라가면은 조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춤주춤 거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주춤거리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좀 더 오르면 또 이익 실현 나타나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내릴 때는 순간적으로 내려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핵공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럽 문제라든지, 유로존 문제, 갑자기 뭐, 어느 나라의 유럽의 뭐,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된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상 유례 없었죠? 선물과 옵션이,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선물과 옵션이 사실 하정가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한가까지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은 그런 어떤 옵션에서 하한가가 들어간다? 아마 그건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학습 효과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두절미하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여기서 마인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문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마인드가 매수 마인드냐 매도 마인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이들 정산하다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지금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겠느냐? 어느 쪽이 벌 거냐? 매도 쪽이 가끔 대박 터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매도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매도 마인드 쪽에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돈을 버실 분들은 매수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밀리면 사야 되겠다. 밀리면 사야 되겠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밀리면 사겠다, 밀리면 사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순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순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순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에서 내가 매수 마인드, 매도 둘 중에 하나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돈을 벌겠냐? 매수 마인드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왜? 첫째는, 지수가 여러분 밀릴 때는요, 정부에서 정책이 나옵니다. 받쳐줍니다. 그죠? 오를 때는 정부에서 받쳐주나요? 오를 땐 좋잖아요. 자본주의는,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꽃입니다. 모든 정권이 증시가 올라가는 거하고, 증시가 결국은 그 모든 그 위정자들의 한 나라의 어떤 위정자들의 경제정책과도 경제 상황을, 경제정책을 잘 폈느냐, 안 폈느냐. 이런 게 증권시장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들이 다 좋아합니다. 간혹 근데 립서비스는 하죠. 너무 과열을 했다. 그렇지만 제재는 가하지 않습니다. 내릴 때는 너도 증시 부양 책임이면서 다 받쳐냅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수가 유리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방금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뭐 그 내용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가끔 보면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 언론에서 가끔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그게 해당을 안 시켜요. 근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막 내려갈 때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쉬어 가십시오 하고 일단 일시적으로 시장을 중단시켜요. 벌써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정성과 관련되고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매월 지수를 만약에 100포인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만 유리하다고 그랬으니까 매수만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100포인트에서 여러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몇 계약을 매수했는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먹죠. 좋죠. 뭐 올라가면 이익 내면 되지만 만약에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요. 자, 매수한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그만큼 손실이 되겠죠. 당연히 손실이죠. 그 빠진 만큼 매수를 했는데 빠졌으니까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빠지면서 이 단가도 같이 빠질 거 아닙니까? 100포인트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90포인트, 뭐 80포인트 빠져서 그러니까 이 빠진 만큼 나는 만약에 중간에 내가 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데서 다시 이 단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내 돈도 내 예탁자산도 낮아졌지만 내가 다시 또 매매하려고 하니까 이 포인트도 낮아졌어요. 다시 저가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했습니다. 100포인트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요? 100포인트가 150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0포인트 매도가 150 됐으니까 이만큼 손실이죠. 손실해서 다시 또 이 높은 가격에 살려고 하니까 예탁자산은 줄어있죠. 단가는 더 비싸게 사야 되죠. 이중으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인드 자체는 매도 마인드보다는 매수 마인드가 훨씬 시장이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순응하는 거지만 피치 못해서 마인드를 가졌을 경우에는 매도 마인드보다는 매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기더라라는 게 모든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증거금적인 측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 더 들면 매도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매도를 했으니까 주가가 밀려야 되잖아요. 예? 종합주가가 밀려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매도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오버나잇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매도를 해서 오버나잇 하면 여러분 밤새 뭐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전쟁 나라, 핵전쟁 나라, 핵 터져라,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또 누구 다쳐야지, 누구 죽어야지, 전쟁 나야지. 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매도 마인드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깨끗하다. 그 표현이 조금 우습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심리적인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증거금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매도 마인드보다는 매수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증거금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한번 봅시다. 베이시스란 뭐냐? 선물과 현물 가격의 가격 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베이시스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선물 가격은 미래의 현물 가격이다. 미래의 현물 가격. 그 미래라는 게 3개월 뒤에 종합주가 지수 가격이다. 현물 가격은 현재의 종합주가 지수고 선물은 3개월 뒤에 미래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래 가격이니까 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더 비싸줘야 된다. 더 비싸줘야 돼. 근데 가끔 가면 시장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향후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 가격이 더 쌀 때가 있죠. 그럼 시장 경기 안 좋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콘텐고 그다음에 백오데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은 미래 가격이 더 비싸다. 선물 가격이 지금 상태죠. 지금 상태. 그거를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시스가 0보다 큰 그런 시장을 콘텐고 시장, 정상적인 시장.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시장, 콘텐고 시장. 그 다음에 반대로 미래가가 현재가보다 더 싸다. 미래 시장 가치를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이거를 백오데이션이다. 백오데이션이다.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또 어떤 책에서는 뭐 역조 시장이다. 이게 일본 책을 100개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 투자자들은 역조 시장이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콘텐고, 백오데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정도는 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또 칠판으로 가볼까요? 자, 백오데이션이다. 콘텐고하고 백오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콘텐고는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 이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는 의미는 뭐죠? 여기는 선물가가 현물가보다 더 비싸다라는 거죠. 여기 현물가는 K200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러면 선물가가 비싸. 이 정상적인 시장인데 이게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 그걸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간격을 좁힙니다. 일정 수준. 그러면은 이런 경우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싸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싼 거를 사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싼 걸 팝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때 이상한 그림 하나 갖고 나왔죠. 사과, 그럼 조기, 노량진 사과, 가락동 조기 뭐 이렇게 갖고 오면서 비교를 했죠. 가격이 비슷할 때까지는 계속 매매를 한다. 그 차익 매매라고 했죠. 그 차익 매매 출발점이 베이시스라는 거죠. 싼 놈은 사고 비싼 놈은 판다. 싼 놈은 산다. 바로 이 콘텐고 시장에서는 싼 놈을 산다. K200을 산다. 그게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죠. 지금 요즘 지수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강의가 시작할 때 종합 선물 지수가 240%였죠. 230, 240이었습니다. 지금 260이죠. 이때 작년 12월 말부터 뭘로 바뀌었어요? 백오데이션이 콘텐고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몇 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콘텐고. 그러니까 콘텐고의 의미는 단순하게 베이시스가 0보다 크다. 이걸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뭐 삼척 동자로 다 아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 다시 얘기해서 수급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하나 내릴게요. 제가 응용해서. 자, 선물 가격은 미래 종합주가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 종합주가지수라는 거니까 3개월 뒤에 종합주가지수죠. 그죠? 3개월 뒤에 종합주가지수다. 3개월 뒤에 K200 지수를 3개월 뒤 미래의 K200 지수가 몇 폰트가 될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선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시점이 여기라고, 0이라고 치고, 그 3개월 뒤에, 여기를 이제 만기라고 치겠습니다.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가 만기되는 시점. 베이시스는 선물과 현물 가격차, 이게 이제 베이시스인데, 베이시스는 만기로 가면 갈수록, 자, 여기서 문제를 2개 냅니다.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 아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 질문의 답은 뭐 지금 방송의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제 메일로 주셔도 좋고 제 사무실로 주셔도 좋고 아시면은 뭐 안 하셔도 좋고요. 자, 만기의 질문이 뭐냐? 만기에 가까울수록 만기로 가까이 올수록 베이시스는 커진다, 작아진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여기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커진다, 작아진다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는데 시장은 반드시 그러진 않죠. 이쪽 시장은 1 더하기 1이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라면 누가 깨지겠습니까? 누가 손실 보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만기로 가면 갈수록 어느 쪽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런데 가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커진다, 작아진다. 커질 경우, 작아질 경우 이게 과연 미래의 지수 흐름을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게 되면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완벽하게 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이제 베이시스 다음에 했었으니까 프로그램을 배운 거죠. 참 많이 봤죠?
도미노 게임. 도미노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도미노 블록 하나 딱, 원래 도미노가 전쟁 용어입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편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되게 도미노 현상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건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도미노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거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을 하나 딱 쓰러뜨리면 쭈르륵 넘어져 버리죠. 다시 말해서, 파괴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괴력. 그 파괴력이 베이시스가 차익 프로그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변화를 준다.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다. 결국은 이 베이시스는 시장의 변동성과도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베이시스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질 때는 반드시 뭐를 건드린다? 프로그램 수급을 건드린다. 프로그램 수급을 건드린다. 그 프로그램 수급은 직접적인 수급의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수에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지수가 급등락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의 어떤 영향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수의 변화, 그 다음에 바로 그 전 단계가 차익 프로그램의 어떤 변화, 그 전 단계는 뭐가 있냐? 궁극적으로 베이시스의 변화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칠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내드리는 문제 두 가지 저걸 답을 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급과 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옵션의 변동성과 또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왔죠. 고스톱 게임. 고스톱 게임. 제가 이제 고스톱 게임을, 이 고스톱 게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옵션 설명할 때도 보면,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좀 표현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예를 드는 게 좀 무리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도박을 주장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고스톱 게임을 하면서 제가 미결작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선물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와 미결작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결작정을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고스톱 게임을 갖고 나왔죠. 그때 제가 어떤 설명을 했죠? 그것도 칠판을 한번 가서 마지막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어쨌든 결론을 먼저 봅시다. 미결제 약정은 지수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수의 방향을 결정한다. 프로그램은, 베이시스는 프로그램 수급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결제는 지수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럼 이 두 개만 알면은 지수의 방향도 오를지 내릴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정확히 안다는 거는 하늘의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 가는 겁니다. 예측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다. 자, 제가 고스톱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와 B와 C가 있다. 자, 각각 100만 원씩을 가지고 우리가 고스톱을 친다. 판돈은 300만 원이다. 바로 이 300만 원 판돈이 미결작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A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갈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A 다시가 와이프가 A 대신에 100만 원을 가지고 이 판에 들어왔습니다. 판돈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를 판돈 불변의 법칙. 판돈의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는 이거를 고스톱 판돈 미결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결제 변화가 없다. 지수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수의 변화가 없다. 왜? 미결제는 곧 지수라고 그랬으니까 미결제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도 마찬가지로 C가 잠깐 어디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쉴 때, 담배 한 대 피러 나갈 때 C의 동생이 와가지고 대신 쳤다. 판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판돈의 변화가 언제 생기느냐? 그게 중요하죠. 판돈의 변화가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지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지수의 변화가 생긴다. 언제? 옆에서 구경하던 새로운 사람들, D, E, F. 시장 처음 애들은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도 붙여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A, B, C가
그래? 너 붙여줄 테니까 너도 똑같이 판돈 100만원씩 갖고 들어와. 가지고, 알았어. 나도 판돈 갖고 들어올게. 기다한 사람 들어오면은,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판돈이 늘어나죠? 판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결제약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지수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미결제가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참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규 참여자다. A 대신에 A 다시 와이프. 이것도 새로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돈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판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건 증가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감소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판돈이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감소해요? 만약에 A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땄어. 150만 원. B 거를 땄어. C는 본전이고. 그럼 판돈이 변화 없어요. 그래도. 그 언제 판돈이 줄까요? 아까 판돈이 증가하는 요인은 신규 참여자가 돈 갖고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돼야 돼요. 아까 A 와이프는 돈 갖고 안 들어왔잖아. 일단 판돈 안 들지 않죠. 그러니까 판돈이 감소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니까 야, 일단 우리 여기서 각각 50만 원씩은 만약 열심히 쳤는데 본전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씩 그만하자. 일단 이거는 그만하고 이제 50만 원 갖고 가볍게 하자. 그러니까 판돈이 줄죠? 이럴 때 판돈이 줄어요. 그럼 이때는 미결제가 주는 거다. 아하,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륨을 줄이는 거. 이럴 때는 판돈이 줄어요. 자, 거기까지 알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설명을 안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제목을 보니까 좀 거창합니다, 지금. 이제는 몽땅 합쳐갖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겁니다. 베이스도 알고, 미결제도 알고, 뭐 저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수의 반열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미결제도 알고, 베이스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자꾸 깨먹죠?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깨먹을까요? 공부한 거는 공부한 대로 끝내버리는 거죠. 공부한 걸 실제로 그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어요. 왜 안 써먹을까요? 자기 감정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측한 대로 가야 돼요. 배운 대로 시장을 보는 습관은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 심리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막 오르면은 괜히 흥분됩니다. 자꾸 팔고 싶어져요. 주가가 밀리면 자꾸 사고 싶어요. 돈 갖고 있으면은 돈을 많이 갖고 오래 갖고 있을수록 유리한데 자꾸 포지션을 갖고 쓰려고 그래요. 그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베이시스 미결제 지수. 베이시스 미결제 지수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봅시다.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거래량도 같이 봅시다. 현물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도 막 늘어나죠. 미결작정 어때요? 미결작정이라는 게 내가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청산하지 않은 거죠. 올라간다. 내일 더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간다. 오늘 내 샀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 미결이죠. 내일 더 올라갈 것 같아. 오늘 안 팔죠. 미결자가 매수를 그대로 갖고 가죠. 그 얘기는 지수가 늘어날 때 미결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럼 계속 상승이 지속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지수가 막 내려간다. 나 지금 매도 쳤어. 더 내려갈 것 같아. 정리 안 하죠? 왜? 하루 더 갖고 모레 글피 좀 한참 지난 다음에 팔면 더 많이 수익 볼 것 같은데 뭐하러 이익 실현해요? 이익 실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미결제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미결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미결제가 늘어날 때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지수가 움직이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미결제가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데 어느 순간에 미결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다이버전스는 다시 얘기하면 지수의 방향과 미결제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그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미결제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났다. 그건 뭐냐? 시장 참여들 이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 바로 지금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 미결제가 지금 8만 계약부터 지금 최근 한 2달 사이에 8만 계약으로부터 지금 약 10만 계약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결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못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지수가 오를 때 미결제 늘고 그 다음에 콘탱고 상황이면 수급까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미결제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베이시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다 이럴 때는 지수의 변곡이 온다. 그러니까 변곡 타이밍을 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다이버전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참 많이들 달려왔습니다. 많이 달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뭐랄까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강의 키포인트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가지고 반드시 시장에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면서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쭉 마지막으로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자막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매매의 기법은 남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있습니다. 지금 선물 물론 아주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적어도 제가 이쪽 시장에서 95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부터 선물 옵션만 물론 저도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가르쳐 주시고요. 웬만한 것들은 뭐 질문사항 같은 거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뭐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인드를 원칙적으로 잘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깨졌다고 해서 안 하고 오늘 먹었다고 해가지고 흥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은 마라톤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에 충실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시스가 중요합니다. 미결제가 중요합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수요 공급입니다. 수급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시장에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선물 매매의 기법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내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인드다. 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공반 선물 내용 쭉 정리하신 거 다시 한번 녹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꼭 성공 투자가 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는 또 옵션에 대한 재밌는 여행을 또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매매 잘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대편 훔쳐보기의 캔드킹 김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